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주요 정당 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 진행을 맡은 기울보 한동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15 총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의 시당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천에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해 좀 더 시원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고요. 시당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모셔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안상수 시당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미래통합당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님의 복지정책 정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을 구에 공천된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께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복지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우선 오늘 여기서 거론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근간한 그런 국가 운영 체제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많은 계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체계를 갖추고 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이 궁금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작되었지만요. 여전히 빈곤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그리고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을 같은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분이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제도나 규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을 일단 각 행정 단위에서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정한 전화번호 같은 걸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을 우선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수혜자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료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 급여명세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흔한 말로 알러니 죽지 이런 걸 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혜자 위주로 해서 행정복지 체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오히려 이런 모든 제도를 그분한테 유리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이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령화되는 그분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34% 정도의 노인의 34% 정도가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주변에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장애인과
실체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한정돼 있어서 가까운 뭐 하다못해 마트라든가 병원, 관공서 이용은 상당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친화 사회를 위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 뭘 했었느냐 하면은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도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만 이게 배정하고 어느 게 이제 아마 그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차 시간, 요금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됐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매뉴얼과 지방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제도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동을 인천에서 했는데 경기도 쪽으로 갔다. 그러면 경기도 쪽하고도 이렇게 통합 통제라고 할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천시장 할 때 얘기입니다만 그 도시계획 건축 설계 등에서 배리어 프리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그 넘어야 될 그런 장애를 물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것을 허물지 않은 운동을 배리어 프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이 살면서 보통 사람 그냥 비장애인이죠.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역시 또 이것도 장애인 입장에서 그 해야 된다. 시각과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는 장애인 연금 수급을 좀 잘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증 장애인도 무슨 활동을 하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고의 일률성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부끄러움 없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나 제도가 돼야 된다. 그것도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패널 참석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이명수 회장님께 질문이 고용정책에 대한 얘기 해주시죠.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직면한 큰 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또 임금의 성별 차별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보육의 경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맞벌이 가정 비율이 47%로 증가하면서 보육 환경과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사회 전반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하는 부모님들의 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대비 교사 비율, 0세는 아이 3명당 교사 1명이 하고 2, 3세는 5명당 교사 1명, 그리고 또 4세는 이제 15명, 그리고 5세는 20명당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낮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야 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보육의 현실화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환경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 보육 정책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육 정책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혹은 주택 정책에서부터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토탈 정책 믹스가 돼야 되는 점이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인데, 저희는 그래서 사실 어떤 때 얘기하기를 부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결국 정부와 사회에서 어느 기간까지 그냥 다 키우자. 대학교면 대학교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아마 그런 게 실현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부담을 상당 부분 지우고 또 일정 부분은 뭐 정부에서 뭐 시혜하듯이 해가지고 해서 할 일은 아니다. 지금 기한은 별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0조 이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전체로 우리 저출산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정책이 미안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물론 이게 정책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기도 한데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그러면서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보육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다 본다면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2배 인상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1,900원인데 공공에서는 3,800원 한다. 이런 게 있고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 전문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해. 그러니까 보육 전문사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하여간 큰 틀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것 같아요. 약간 여담 삼아서 이게 각각 자기 부처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로 다 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출산 문제도 아마도 7, 8개 부처에서 그냥 예산 따먹기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부처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있긴 한데 실효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하여간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이명숙 위원장님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보육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 지역 어떤 사회복지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보장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원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 이것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사회복지 현장과 제대로 소통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데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과 간의 이런 어떤 소통 방안,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어떤 정책들이 그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 서비스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하려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는 산재되어 있는 국공립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시설 케어가 가지는 노인들의 탈사회화와 삶의 만족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출발 자체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 이배영 그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추진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소위 전달 체계를 좀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하자, 이런 그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서로 간에 뭐 권한 다툼은 아니더라도 뭐 일단 좀 아주 순조로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이 적어도 광역단체, 기초단체하고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매칭하기가 어려운 광역이나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처럼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다 이런 상황인데, 따라서 이런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아예 이게 어차피 기초단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단체 쪽으로 비중을 두어가지고 처음서부터 기초단체에서 편성에 많은 자율성을 주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나중에 그런 점을 좀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영 회장님. 네, 우리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복지 정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것을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주 중요한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같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경기, 서울에 비해서 임금 차이가 이제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국가에서 입법을 해서 단일임금 체계, 사회복지사들의 단일임금 체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도입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국가 시험 제도화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수교육.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매년 이 갱신을 통해서 현장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도 이 보수교육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받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현장에 다시 나오셨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그런 저희 복지계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2, 3년 주기로 보수 교육을 받으셔서 의무화 받으셔서 네. 다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예. 할 때 현장감 있게 예. 접근할 아이고, 수 옳습니다. 입법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저로서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게 왜 우리 인천이 서울 경기보다 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낮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런 입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공무원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그런 자격 향상을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또 그 보수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보수 교육도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이 요거는 아까 2, 3년 동안에 지나서 필요한 보수 교육을 함으로 해서 다시 현장 상황을 알고 자기 하는 일에 적극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이게 그야말로 또 그냥 공약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기회가 될 때 시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무슨 공청회나 이런 걸 하면서 그 같이 의견을 모아서 법이나 규정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 처우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격제도 문제 그리고 보수교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그 총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또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증 장애인은 그 직업 훈련이나 사회 환경 보장 등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활동하는 부분이나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적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사회에 좀 더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에서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를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언젠가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에 큰 흐름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어떤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거기에 뭐 급여 체계랄지 거기에 상당하는 그런 내용을 본인도 수령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 보람도 느끼고 이런 인간적인 대접을 한다 이런 것은 동의하는데 이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아까 모두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 너무 치중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중증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지원하고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중증 장애인도 무슨 일을 좀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떤 일이 여기에 맞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러기 어떤 거기가 전혀 잘 안 되는데도 굳이 꼭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분들한테 그런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필요할까 하는 것은 좀 어떤 잘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대표님께서 복지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최근 들어 인터넷 복지 수준이 좀 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불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종합사회복지 간의 합충은 물론 학교 밖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든지 영유아 실내 체험시설 등 합충이 이제 시급한데 그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그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떠한 점을 보시습니까? 저희들로서야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하죠. 제가 이제 그 예산결산위원장을 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전쟁이에요. 예산 따고 조정하는 게 전쟁인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인천이 과거에는 그렇게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죠, 솔직히.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서울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불리한 것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규제를 받고,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지방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이게 서울하고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적용을 또 못 받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이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뭐 이런 것들, 뭐 영유아 시설 확충, 뭐 종합복지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다 국비하고 매칭이 되거나 국비가 전부가 되거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약속을 합니다만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현실을 얘기하자면 다선 의원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다선 의원들이 힘을 발휘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선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뭐 아주 우리 강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하나둘이라도 꼭 그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서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도 나오시니까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470조 예산 중에서 복지가 거의 아마 160조에서 70조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복지라는 게 뭐 이제 당연한 걸로 돼 있다 말씀이죠.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수혜자와 이게 전달자와 또 공급자의 여러 가지 이런 합리적인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에서 여하이 이것을 매칭해서 잘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우리 모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이들 이렇게 정말 동반 자살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한 군데 전화만 해도 다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돼요. 어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 119, 뭐 114, 뭐 112, 뭐 이런 데처럼 무슨 전화 한 통화만 가지고 다 하자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들 내리에 한 원스톱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수혜자가 우리 국민들 수요자가 바로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공급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가서 수요자와 함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인천광역시장을 발견하고 지금 국회의원 4선째를 뭐 도전이라고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미추홀 을은 물론이고 좀 다소 낙후된 미추홀을 제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저는 인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